벚꽃 야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한적한 작은 마을에 뚱뚱하고 볼품없는 거지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시커멓고 머리는 풀처럼 엉켜 있었으며 입고 있는 저고리는 누더기였죠. 거지 처녀는 장터 근처를 기웃거리며 남은 음식을 찾고 대문가에 쪼그리고 앉아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죠. 처음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며 지나쳤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하나둘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처녀 언제부터 우리 마을에 살았던 거요? 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짓을 보면 이 마을에 아예 눌러 살 듯 하구먼요. 볼품없다고 해도 계집인데 좀 씻었으면 좋겠네. 형님, 우리가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구먼요. 거지 처녀가 우리 마을에 눌러 살기 전에 어서 다른 마을로 내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동상말이 맞구먼. 그리하여 마을 아낙네들의 입김은 눈덩어리처럼 커져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근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결국 거지 처녀를 에워쌌습니다. 고운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은 아낙네들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이 마을엔 거지가 없었네. 여긴 사방이 조용하고 단정한 곳인데 거지처녀가 온 이후로 거리가 칙칙하게 보이는구먼. 기웃거릴 때가 따로 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이 마을에 눌러 살 작성인 듯한데 어린 밤 분어치도 없으니 어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야. 말이 나왔을 때 떠나시게. 그리 아니하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네. 거지 처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작고 쉰 목소리로 너무 귀찮다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요? 아낙네들은 열심히 설명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 다시 거지 처녀가 물어보니 어이가 없었답니다. 다른 마을들은 구차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마을에서 당장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나 이 마을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며칠만 더 있을 것이니 볼품 없어도 봐주시오. 거지 처녀는 아주 거만하게 땅바닥에 앉고는 아낙네들이 욕을 하든 소리를 치든 손가락으로 귀만 후비며 아낙네 치마 사이로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부터인가 그 고을에 나타나 자리를 잡고 사는 허름한 선비 준하가 다가오고 있었죠. 거지 처녀는 뚱뚱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걸어오는 준하를 주시하며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아주 불쌍한 거지처럼 울먹이면 아낙네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구먼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니 저를 이 마을에 내쫓지 마시고 며칠만 더 있게 해주세요. 아낙네들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거지 처녀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였죠. 아낙네들은 준하가 오는 것도 모르고 거지 처녀의 뜬금없는 행동에 얼굴을 뾰족하게 세우고 화를 내고 있었답니다. 준하는 아낙네들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거지 처녀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동네 모든 아낙네들이 모여 다그치는 것이요? 아낙네들은 갑작스러운 사내의 말소리에 너무 놀라 뒤를 쳐다보았답니다. 헌데 아주 잘생긴 허름한 선비 준하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낙네들은 준하의 훤칠한 키와 근육으로 만들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다운 얼굴에 그만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거지 처녀 하나 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지 않은가? 아낙네들은 거지 처녀한테 보였던 눈꼬리 째진 얼굴이 아닌 아주 고상한 얼굴을 하고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거지 처녀이기는 하나 품위를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구먼요. 맞아요. 준하는 거지 처녀를 보니 남일 같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신도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 굶은 날도 있었으니까요.
준하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마을 아넥들한테 말했습니다. 이 거지 처녀는 오늘부터 내 집의 식솔이 되었소. 허니 거지라 말하지 마시오. 마을 아낙네들은 준하의 사내다운 말투에 또 한 번 심쿵했던 거죠. 그리고는 거지 처녀를 보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준하 선비가 말했습니다. 무엇하느냐? 어서 나를 따르지 않고. 거지 처녀는 아낙네들하고 있는 것보다는 허름한 선비를 쫓아가는 것이 좋을 듯하여 뚱뚱한 몸을 이끌고 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선비가 도착한 곳은 아주 허름한 기와집이었죠.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다. 당분간 이 방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밥을 많이만 먹지 않는다면 내가 하루 한 끼는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옆에 있는 거지 처녀를 보고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너를 보아하니 많이 먹을 것 같구나. 허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조금 먹는 걸로 해야지. 거지 처녀의 표정은 고마움에 감동받은 표정이 아닌 그건 당연하다는 듯이 무심히 집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는 아주 당당한 거지 처녀였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는 부엌에 들어가 아침에 준비한 밥과 국을 내어주었죠. 내 이름은 무엇이냐? 옥분이. 옥분이는 이름만 던져놓고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천천히 먹거라. 그리고 난 볼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니 자고 싶으면 이 방을 쓰면 된다. 옥분이는 준하의 뒷모습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오지랖은 천하 제일인 사내이구먼.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는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공터 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며칠이면 떠나겠지 생각을 했지만 준하 선비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질투가 났던 거죠. 허나 옥분이는 아낙네들의 눈초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도 어김없이 장터 옆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멍하니 하늘을 보는 듯했지만 눈동자는 마을 창고와 김유지댁 쪽을 바삐 오가고 있었죠. 헌데 옥분이의 눈에 평온하게 보이던 마을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관에서 내려온 수레가 관아 창고에 곡식을 내려놓자마자 이상하게 창고 문이 다시 열리고 수레가 밤 늦게 조용히 그것을 실어 나르고 있다니. 그 수레에는 곡식 자루 위에 여산 양반댁이라 쓰인 명주보자기가 덮여 있었고 바퀴 자국은 그대로 유지 김씨의 큰 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곡식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입으로 먼저 가고 있었구먼. 옥분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겉으로는 뚱뚱한 거지 행세를 하며 나뭇가지를 가지고 땅을 파는 척했지만 그 손놀림은 민첩했고 옥분이는 그 바퀴 자국의 깊이까지 눈여겨보고 있었죠. 같은 시각 지체 높은 박대감이 관아로 들어가 고을 현감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 고을엔 딱히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현감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차를 건넸고 박대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감 눈에만 그리 보이는가 봅니다. 내 눈에는 위태롭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현감은 박대감의 말에 혼비백산이 되어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죠.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대감은 그렇게 한마디 남겨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한편 마을을 살피던 준하의 눈에 평화로운 마을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준하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 관에서 명령받은 물량과 실제 보관 수량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점, 마을 창고 담당관이 말을 아끼는 모습, 그리고 매달 김유지 댁에서 열리는 과도한 잔치상 등의 의문이 생겼으며 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하는 아직 확신이 없었기에 정식 조사는 하지 않고 조용히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 모습을 옥분이는 멀찍이서 지켜보며 감탄 반 걱정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지랖 많은 선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준하 선비의 눈도 매섭구먼. 하지만 준하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옥분이의 정체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옥분이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옥분이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치마 속에서 작은 칼과 은빛 나침반, 쪽지들을 꺼내어 허리에 차고 마을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고 문이 열렸고 자루 몇 포가 수레에 실려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어둠 속에서 곡식 자루에 작은 자수 매듭 하나를 몰래 달았죠. 눈에 띄지 않는 실로 꿰맨 붉은 비단 매듭은 후일 준하가 수색 중에 발견하게 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게 미리 해놓았답니다. 며칠 후 준하는 마을에서 이상하게 굶고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분명 관에서 쌀이 내려왔다 하였는데 굴에서 준 건 아무것도 없소이다. 준하는 노인의 말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실마리를 찾은 듯 했죠. 그날 밤 준하는 김유지댁 뒤편의 곡식 창고에 몰래 잠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준하는 옥분이가 보란듯이 남긴 자수 매듭이 달린 자루를 발견했죠. 이건 관에서 내려온 곡식이 분명한데 자루 포목과 매듭도 관용 물자가 여기로 빼돌리고 있다니. 헌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 움직이며 나한테 알려주는 듯 하는구나. 준하가 모르는 사이 옥분이는 기와 지붕 너머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촉은 있구먼. 하지만 아직 멀었소이다. 어사나리가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서는 칼이 들어온다는 걸 모른다면 어사 노릇 오래 못하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유지의 집에 광곡 도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고 침묵했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준하는 조사가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준하의 머리에는 어제 보란듯이 남긴 자수 매듭을 누가 남긴 것인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하는 자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증거를 남기고 증인을 찾고 문서에 흔적을 남기는 뚱뚱한 거지 처녀 옥분이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허나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수사가 누군가에 의해 계속 유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준하는 복잡한 생각을 떨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준하는 옥분이가 집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마당으로 들어가며 보았습니다. 옥분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당 한 구석에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었고 준하는 그런 옥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저 옥분이가 겉모습만큼 둔한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구나. 옥분이는 준하의 눈빛을 잠시 살피고는 아주 능청스럽게 고구마를 먹고 있었죠. 헌데 준하 선비가 고구마를 먹는 자신을 쳐다보니 먹고 싶어하는 듯하여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비님도 고구마 드릴까요? 겁나게 달고 맛있구먼요. 준하는 입가에 검은 재를 묻히며 먹는 옥분이를 보니 자신이 잠시 잘못 생각을 했음을 알고 피식 웃었습니다. 옥분아,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오겠구나. 어찌 그리 칠칠맞게 먹는 것이냐? 준하는 자신도 모르게 옥분이의 얼굴에 묻은 검은 재를 털어주었죠. 그때 옥분이는 생각지도 못한 준하의 행동에 심장이 뻐근하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옥분이는 목이 메었는지 가슴을 치며 캑캑거렸고 준하는 옆에 있던 물을 옥분이한테 먹여주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옥분이 천천히 먹어야지. 내가 뺏어 먹더냐? 그리고 등까지 퍽퍽 쓸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아, 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동네 한 바퀴 돌고 올 것이다. 준하는 대문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옥분이는 준하의 뒷모습이 왠지 듬직하게 보였답니다. 어메, 별일이네. 내 눈에 사내의 등이 듬직하게 보이기도 하네. 옥분이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는 준하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날 늦은 저녁,
준하는 조용히 김유지 댁 뒤뜰 창고 안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전 발견한 광곡 자루는 이미 치워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수상한 거래 문서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답니다. 거기엔 관아의 창고 담당관 이름과 함께 일정 수량의 곡식을 비밀 유통시키기로 한 명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겠구나. 헌데 이 중요한 문서가 이곳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 준하의 머리에는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서를 품에 넣고 도망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촥! 바람을 가르며 칼날이 준하의 목덜미를 스쳤고 본능적으로 몸을 굴러 피한 준하는 어둠 속에서 눈빛이 번뜩이는 검은 두건의 사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관아의 죄를 캐고 다니는 너는 누구인 것이냐? 그의 검은 복색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발놀림은 훈련된 자, 무술은 물론 살기를 숨기는데 능한 자객이었던 거죠. 준하는 몸을 낮추며 소리쳤습니다. 허면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칼날만이 움직일 뿐 대답은 없었고 자객의 칼끝은 준하가 감당할 수 없는 매서움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때 준하의 팔을 스치며 피를 맺게 했습니다. 그 시각 옥분이는 툇마루에 앉아 준하를 기다리며 잠시 졸고 있었답니다. 눈꺼풀이 스르륵 내려오던 찰나 가슴속에서 진동하듯 울려오는 낌새는 옥분이의 심장에 두려움이 되어 무섭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듯 하구나. 선비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고 평소 같으면 마당으로 들어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은커녕 그의 향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옥분이는 곧장 그의 흔적을 따라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거지의 걸음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흐르는 무사의 발놀림이었답니다. 한편 준하는 이미 뒤 담장 안으로 몰려 있었고 등 뒤엔 벽, 앞엔 칼이 있었습니다. 숨은 거칠고 품만의 쥔종이는 이미 피에 젖어 있었죠. 이런 곳에서 죽을 줄이야.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순간 휙! 바람을 가르며 어디선가 날아온 손도끼 하나가 살수의 검을 튕겨내고 살수와 준하 사이를 갈랐습니다. 순간 살수는 자세를 바꾸며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고 준하는 혼란에 빠진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둠 속에서 뚱뚱한 옥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지금 더 이상 천한 걸음걸이도 축 처진 어깨도 아니었습니다. 옥분이의 허리춤에는 단단히 묶인 짧은 검과 허공을 읽는 듯 날렵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죠. 내가 늦었소. 옥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너는 거지 처녀가 아니었다는 말이더냐? 준하는 숨을 몰아쉬며 묻는 동시에 앞에 선 이 여인의 눈빛에서 단순한 민초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낮춰 다시 돌진하는 살수와 숨막히는 칼날 싸움을 벌였답니다. 한밤중 무겁게 깔린 침묵 속에서 검과 손발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살수는 몇 합을 버티다가 눈치를 챘는지 말했죠.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굴 위해 움직이는 자냐? 옥분이는 검을 휘두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자는 이름도 얼굴도 묻지 않는 법. 그 말에 살수는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옥분이는 검을 거두고 준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몸은 괜찮은 것이요? 내가 너무 늦어? 미안하오. 옥분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옥분이는 침묵하며 준하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나는 공주의 검이지요.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를 피로 막기 위해 파견된 자입니다. 그날 밤 준하의 안방에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준하는 상처 난 곳을 치료한 후 말없이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옥분이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른 풀 냄새,
피냄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조용히 감돌고 있었죠. 옥분아, 준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허나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죠.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가 맞는 것이냐? 그제야 옥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무심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지친 기색이 배어 있었죠. 누군가를 지키는 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소. 그리고 나의 이름은 헛소리처럼 사라질 이름일 뿐이요. 그 말에 준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요. 정말 고맙소.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요. 옥분이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고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도록 어리석은 분이었네요. 그곳이 어디라고 혼자 간 것입니까? 그거 대놓고 죽여달라는 거랑 뭐가 다르오. 옥분이의 말투는 분명 단호했고 꾸짖는 듯했지만 그 속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준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오. 아니요. 정의를 세우려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그걸 끝까지 지키겠소. 며칠 후 준하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옥분이는 다시 평소의 거지 행세를 하며 집 안팎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하의 눈엔 옥분이가 달라 보였죠. 물론 옥분이는 여전히 뚱뚱하고 투박한 누더기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조용했으며 허름한 솜에 너머로 보이는 손목은 단련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정체가 뭐요? 준하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하는 시장 골목에서 혼잣말로 투덜대며 걷고 있는 옥분이를 보았죠. 옥분이는 군밤을 쥐고 작은 아이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난 살 안 빠져. 자네나 먹어. 너라도 따뜻하게 있어야지. 나한테 진짜 주는 거야? 응, 아깝지만 진짜 너 주는 거야. 아이와 나누는 그 짧은 말 속에 준하는 칼을 휘두르던 무사도 자신을 향해 화를 내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 냄새 나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솔직하고 거친 말투 뒤에 숨어있는 다정함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하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방 안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옥분이 것이다. 호박 엿 좋아하더냐? 하루 한 개만 먹거라. 더 살이 찌면 아니 되니. 그리고 기왕 도와주는 거. 이번 일 같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옥분이는 그 항아리를 열어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고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요? 그 정도면 되는 것이요?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많은 말이 생략된 채로 남아있었지만 그날 밤은 처음으로 장작불 대신 두 사람의 따뜻한 숨결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하는 고을의 유지들과 관아 관리들이 짜고 백성의 세금을 다시 빼돌리는 일을 포착했습니다. 준하는 일부러 마을 회관 앞에서 대놓고 조사를 벌이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김유지, 당신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관곡 자루가 다시 나왔어. 그것도 관인장이 찍힌 자루였어. 김유진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면 그걸 봤다는 자가 있단 말이오. 그때 준하는 조용히 어느 한 노파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어르신이 봤다고 하오. 매달 뒷문으로 들어가는 수레와 그것을 싣고 나온 인부들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난 늙었지만 눈도 밝고 귀도 박수이다. 수레가 들어오면 쌀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려. 헌데 참 이상하지 않소? 마을엔 쌀이 돌지 않는데 김대감 댁엔 매달 잔치를 하더이다. 사람들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김유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조사 이후 관아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 준하는 직접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편에 서서 관아에 그들의 잘못을 온전히 기록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올렸죠. 그 일은 곧 상경의 관료들 그리고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여 김유진은 그동안 기묘하게 빠져나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앞, 뒤, 옆까지 모조리 막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봐주던 박대감과 현감을 찾았지만 그 두 사람은 벌써 김유지를 버린 뒤였던 거죠. 하여 김유진은 이를 박박 깔며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고을의 뜻밖의 행차가 도착했답니다. 곱게 따은 머리, 정중한 자태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바로 공주마마이었답니다. 공주는 꽃가마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은 아주 높으신 분이 타는 꽃가마가 마을에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은 궁금하여 꽃가마 뒤를 따라왔던 거죠. 공주마마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니 살짝 웃어주었답니다. 그 모습은 선녀가 따로 없었죠. 공주는 서서히 걸어 선비 준하의 기질을 확인하고 싶었던 듯 조용히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네가 준하 선비요? 준하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소인 공주마마를 알아보지 못하였나이다. 공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먼저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니 자네라면 내 곁에 두어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직접 보고 싶어 왔소이다. 사람들 사이엔 잠시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곧 공주가 신랑감을 보러 왔다는 뜻이었고 왕의 뜻도 이미 암시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 순간 옥분이는 마당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뻐근해졌죠. 옥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뻐근한 심장에 손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공주는 그런 옥분이한테 살짝 눈길을 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모시는 공주마마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그리고 공주는 툇마루에 준하와 마주 앉아 한참을 차를 즐기고 궐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심장은 처음보다 더 뻐근했고 인정을 하려 하니 심장이 더 아파왔던 거죠. 그날 밤 준하는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이미 옥분이한테 향해 있었고 하지만 공주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 될 수도 있었죠. 그는 밤새도록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하와 옥분이는 공주 앞에 나아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은 감히 말씀 올리옵니다. 소인의 곁엔 이미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온 이가 있사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의 진실도 소인의 목숨도 오래지 않아 사라졌을 것입니다. 공주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때 준하는 조용히 옥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누더기 차림이지만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에도 거짓처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낸 사람입니다. 암행어사 준하 선비님을 호위하라는 임무를 주었지요. 준하는 공주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공주마마의 깊은 배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목숨을 지켜주었듯 지금은 옥분이를 제가 지켜주어야 되겠습니다. 공주는 조용히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는 단정히 고개를 숙였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충성의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감싸는 자. 공주는 애써 밝게 웃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조용히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하가 다가와 옥분이 곁에 나란히 앉았죠. 이제 갈 데 없지 않소?
누구 덕분에 없소이다. 가야 할 명도 끝났으니.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소. 나는 계속 여기에 있을 테니. 옥분이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칼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게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헌데 진짜 이름이 무엇이요? 바보이십니까? 옥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물어보았을 때는 누군가를 지키는 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소? 선비님한테만 알려준 제 진짜 이름입니다. 준하는 자신만 아는 이름이라 말해주니 그의 입은 귀에 걸렸고 그의 손은 옥분이의 손을 잡으려고 뻗었죠. 허나 옥분이 손이 더 빨랐고 준하의 팔은 옥분이의 손에 잡혀 꺾여 있었답니다. 옥분이는 준하의 팔을 천천히 놔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이 빠른 편이요. 미안하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조금 더 빠르면 되니. 준하는 옥분이가 방심하는 사이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옥분이는 준하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그만 얼굴이 붉어졌고 처음으로 준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답니다. 봄이면 마당에 가득 꽃이 피고 여름이면 처마 끝 빗방울 아래서 함께 낮잠을 자고 가을이면 고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겨울이면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두 사람. 누구는 그들을 선비와 부잣집 교수라 했고 또 누구는 의인과 무사라 했지만 정작 준하와 옥분이는 그저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서로의 길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작은 기와집에서 소박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에겐 조용히 힘을 보태는 숨은 의인 부부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고을 어귀에 그 두 사람 덕에 많은 이가 살 길을 찾았죠. 그들의 삶은 작지만 진실한 정의의 상징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또한 남이 정한 길이 아닌 스스로의 길을 함께 걸어간 두 사람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하늘을 이불 삼아 달콤한 신혼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